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행정학개론 이제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약속했듯이 13주 동안 강의를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답변 드리기로 했는데 질문이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1학년들이라서인지 모르겠는데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 많았어요. 수업에 관련된 질문도 있었지만은 진로와 관련된 질문이 많아서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저보다 그 진로 관련된 걸 더 많이 알고 있는 우리 행정학과 대학원 조교세요. 허선영 씨인데, 허선영 씨를 특별히 제가 모셔왔어요. 그래서 선영 씨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세대적으로 가깝고, 또 학교에도 있고,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서 그런 생생한 얘기를 많이 해줄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학과 가톨릭 대학원에 지금 진학 중에 있는 허선형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행정학과 TA 조교로 또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제가 알기로는 행정학과 수업은 1학년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 학기는 어려운데 다음 학기나 내년 계속 얼굴을 보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 과목은 총 68명이 들었어요. 뭐 사람 굉장히 많이 들었고, 1학년이 45명, 그 다음에 2학년이 12명, 그 다음에 3학년이 5명, 4학년이 6명입니다. 이게 보통 행정학교는 1학년 과목이에요, 사실은. 1학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부로 들어와서 전공을 선택해야 되니까 그 전공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어떤 교양은 아니지만 교양하고 비슷한 이런 성격의 강의라서 1, 2학년이 많이 특히 1학년이 들으면 좋은데 1학년이 들었어요. 3, 4학년은 왜 들었을까요? 3, 4학년은 성적이 남았는데 또 3, 4학년이 듣기에도 저는 좀 부족함이 없도록 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특성,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근대적 성격, 그리고 특히나 역사적인 관점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했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좀 질문을 체크해보죠. 예. 네, 일단 첫 번째는 행정학개론 수업과 관련된 질문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직위분류제의 사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그렇죠. 네, 그렇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인사행정 때 이제 공무원의 어떤 체제로서 이제 한국이나 혹은 역사가 오래된 나라처럼 계급제가 있고 직위분류제, 미국처럼 직위분류제가 있다고 했는데 계급제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직위분류제는 자리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계급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직위분류제의 사례가 어떤 게 있냐면은 가끔 보면은 우리가 이제 2000년도 이후로 개방형 임용제를 하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공직 중에서 일부 피라미드로 되어 있는 관료제 중에서 일부 자리들을 외부로 공모를 해요. 보통은 이제 내부 승진으로 채워지는 자리인데 이러이러한 자리는 그러니까 내부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와 내부 공무원이 경합해서 더 적합한 사람을 뽑는다고 개방형 공직으로 이제 공모를 하거든요. 가끔 인사처, 그러니까 지금 이름 뭐죠? 인사행정처. 인사혁신처죠. 인사혁신처 가끔 보면 이제 어떤 부서 무슨 국장, 무슨 부장 자리가, 과장 자리가 공모가 돼서 지원하십시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런 외부 임용제 공모제가 있는데 이런 자리 낼 때 그 자리에 필요한 역량이 뭔지, 하는 일이 뭔지, 직무의 성격이 뭔지, 그 다음에 임금이라든지 근로조건이 뭔지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직위분류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거기 자리에서는 자리의 성격을 먼저 하고 적당한 사람을 채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틀은 이제 내부 승진제고 계급제가 기본 틀인데 공직사의 어떤 활력이라는 의미에서 외부 공모를 개방형 임용제를 하면서 그 자리들은 이제 직위분류적인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리가 있냐 보는 거는 그거는 인사혁신처의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정기적으로 그런 자리를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보면은 이런 자리들이 직위분류제적으로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응모할 수 있냐? 응모할 수 있죠. 응모할 수 있는데 아마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해서 이른바 공시라든지 혹은 행정고시를 합격하면은 이제 사다리 타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거고, 거기를 아니더라도 내가 외부에서 역량을 쌓고 내가 이제 전문성이 충분히 있으면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 내가 어플라이 해보면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예.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행정학과 수업이었고, 일단 행정학개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가장 이상적인 행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네, 좀 궁금하다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뭐 모르죠. 저도 모르죠. 이상적인 행정이 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게 좋은 정부란 무엇인가라는 얘기였고, 좋은 정부라는 것들이 인류의 오랜 꿈이었다. 오랜 꿈이었고, 어떤 것이 좋은 정부인지를, 계속 논의해왔었다. 그리고 이탈리아 그 시에나라는 도시국가의 그 시청에 붙어 있는 그림들을 내가 소개시켜주면서 서양인들은 어떻게 좋은 정부를 생각했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으로 변해왔잖아요.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거는 좋은 정부가 무엇인지, 여기서 표현에 따르면 이상적인 행정이죠. 무엇인지에 대한 굉장히 근대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부 혹은 이상적인 행정이 어떤 것인지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변천을 겪어왔다는 것들은 제가 얘기할 수 있고, 뭐 제가 무엇이다 얘기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의 기준으로 정부 신뢰가 높은 것, 그러니까 그것이 이상적인 정부는 아니지만은 정부 신뢰가 높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꼭 이상적이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좋은 모델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지금 비교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 덴마크 이런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정부 신뢰가 굉장히 높아요. 정부 신뢰가 높은데 이런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 행정이 또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참여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또 이제 옴부즈맨이라든지 이런 시민 참여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건 또 그 나라 역사랑 관련이 있어서 어쨌든 뭐 정부 신뢰 측면에서는 그런 나라들이 정부 신뢰가 높다. 그리고 행정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좀 높은 특성이 있다. 뭐 이런 건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입장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예. 세 번째 질문은 그러면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세, 그러니까 공직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가장 필요한지가 궁금하다고. 네. 그렇죠. 공무원, 이제 사실은 행정학은 사실은 정부 조직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연구이기도 하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꿈꾸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미리 이제 행정은 어떤 건지 이제 맛보면서 이제 공무원 준비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의 자체를 공무원 시험에 유리하게 강의하진 않았었죠. 왜냐면은 그런 거는 저는 학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보고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강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행정학을 조금 넓은 스펙트럼에서 볼 수 있도록 좀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겠고 공무원에게 어떤 자질, 윤리의식이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공직을 맡은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시민들이 있는데 시민들이 같이 동료 시민을 연대하는데 공무원은 그런 시민들 중에서 특별한 절차를 거쳐서 공직이라는 일을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할 수 있게 된 시민이라고 보거든요. 근대에는 그것이 이제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나란 일을 하는 공공의 일을 하는 시민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동료 시민에 대한 어떤 연대감이라든지 동정심이 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공무원을 하진 않겠죠. 하진 않겠지만은 역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에게. 선우 씨는 어떻게 봐요? 저도 사실 공무원도 준비해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공직에 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적성이라든가 아니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좀 뭐 동정심이라든가 신뢰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공무원이 안정성만 생각하고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또 본인하고 맞지 않고 또 공무원이라고 공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격 때문에 또 본인이 생각한 거랑 완전 달라서 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생각하고 예, 아마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따라서 그 부분에도 필요한 자세일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들어가는데. 네 번째는 대표 관료제인데. 대표 관료제는 이제 대표 관료제 아이디어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직이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 정치 공동체는 하나의 정부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정부가 두 개면 그건 내전 상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하나가 있는데 여기서 일한다고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떤
특정한 계급, 특정한 집단으로 쏠려 있으면은 그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모습과 이 정부 혹은 관료제 모습을 똑같이 만드는, 비슷하게 만드는 게 대표 관료제 아이디어였죠.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 이 양성평등이라든지 혹은 이제 장애인들,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이 일정하게 있는데 공직이 하나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 문제들도 중요하고 이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대표 관료제는 이제 공직이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그 사회 엘리트들이 주로 충원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고소득층, 그 다음에 조금 고학력층이 주로 그 공직을 맡기 때문에 이 실제 사회 모습과 공직이 약간 괴리되어 있는, 이쪽이 그러니까 공직 사회가 약간 더 오버슈팅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의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고통 이런 것들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맞춰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가 대표 관료제 아이디어죠. 그래서 저는 뭐 수업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하시죠 뭐. 예. 다섯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느냐가 좀 그렇죠.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예전에 이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싱가포르의 리관유의 논쟁에서 말했던 거죠. 싱가포르 같은 나라는 경제 성장을 성공한 나라죠. 그게 원래 영국의 식민지였죠.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말레이 반도로 독립하면서 리관유라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유학생 출신인 엘리트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굉장히 선진국으로 만들어낸 거죠. 지금의 싱가포르로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싱가포르라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적 국가로 평가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리관유가 아시아적 가치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의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서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아시아에는 아시아적인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것은 아시아의 문화적 전통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런 거 한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의 어떤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논리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국의 DJ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입니다. 포리노페에다가 문화는 운명이냐는 글을 기고를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구의 전통이 아니라 이제 인류 보편의 가치다. 그리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는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이제 주목을 받았던 논쟁인데, 저는 DJ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전후에 독립한 나라들을 보면은 권위주의 국가들이 사실은 이른바 아시아의 네 마리 용들, 이런 발전주의 국가들이 보면은 경제 성장을 민주주의를 일정하게 억압한 조건에서 경제에다가 자원을 집중하면서 경제가 성장했던 건 맞아요. 근데 그 임계점이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순간에는 민주주의를 억압한 대가로 경제가 더 성장하는데, 어떤 경제 성장 규모를 넘어서면은 민주주의가 달성되지 않으면은 경제도 성장되지 않는 이런 순간이 전 있다고 봐요. 한국에서는 그 순간이 97년도 IMF 이후에 전 찾아왔다고 봐요. 그때부터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이 같이 가는 되는 이런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그런 순간이 오겠죠. 중국도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이유로 어떤 시민의 자유권이라든지 시민권을 일정하게 억압하는데, 민주주의 경제 성장으로서 일단 우리가 보통 이제 2,000달러, 1,000달러 정도의 수준이 되면은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양립시키지 않으면은 경제 성장도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온다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은 규범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발전국가 초기에 보여줬던 어떤 독재적인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이 민주주의 경제 성장에 유리했던 거는 어떤 경제 성장이 일정 수준 이하였을 때만 가능하지, 경제가 일정하게 커지면은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확립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도 어렵지 않겠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런 걸 잘 보여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민주주의와 관련된 건데요. 바로 군주제와 민주주의의 관계가 궁금하다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재밌어서 제가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뭐 영혼의 군주? 이민호 나오는 거? 아, SBS. 네네네. 영혼의 군주, 그 다음에 예전에 뭐 궁 이런 거, 네. 이런 거 하면서 이제 한국이 만약에 군주제 국가였다면은 뭐 이런 가상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 있었으면. 예.
근데 이제 군주제와 민주주의가 병립하느냐, 그러니까 병행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어떻습니까?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입헌군주제 같은 나라는 군주제와 민주주의가 병립하죠. 이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입헌군주제에서는 이제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의 원수라는 두 개의 직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의 수반과 국가의 원수라는 게 있는데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의 원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근데 군주제가 있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한 영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스웨덴 이런 식의 유럽의 군주제 국가들은 국가 원수의 역할은 군주가 하고, 그러니까 세속 군주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 수반은 선출된 뭐랄까 총리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분리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의회 최종적인 그러니까 입헌군주제 확립된 게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던 이제 1688년에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때 의회의 어떤 우선권이 확립되면서 국왕은 행정에 관여하지 않고 상징으로서만 존재하는 이런 게 확립됐는데 드라마처럼 왕이 실제로 행정을 한다면은 그거는 내가 볼 때는 민주주의 국가랑 양립하기 힘든 거죠. 왜냐면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임을 물리는 건데 군주주의 국가에서 만약에 왕이 행정을 한다면은 왕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어떻게 물립니까? 그죠? 네. 왕이 뭐 물러나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란 아니니까 그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 중에서 일정하게 이제 입헌 군주제가 아니라 진짜 군주제를 할 수 있는 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 나라는 사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그 군주에게 책임을 물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군주가 행정에 중요한 결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정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정책에 대해서 책임을 물릴 수 없다는 거는 이른바 주권제민의 원리하고 배치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그거는 왕에게만 주권이 있다는 뜻이니까 민주주의와 양립하기 힘들죠. 그래서 현재는 군주제와 민주제가 양립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발명된 제도는 입헌군주제, 영국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유럽식의 어떤 입헌군주제밖에 없다. 그때는 이제 왕은 상징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 행정의 수반은 선출된 총리가 맡는다. 뭐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예. 다음 질문은 국회의원의 겸직에 대해서 예. 궁금하다고. 네. 이 질문은 저는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서 좀 인상적으로 봤는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인가 하면은 국회의원이면은 장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무위원은 이제 대통령과 함께 국무회의를 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대통령제에서는 원래는 미국식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은 상원의원이라든지 하원의원들은 대통령의 세크레터리 장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의원내각제, 영국식의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들이 하나의 정부가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장관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회의원들이 장관이 돼요. 근데 한국은 미국식의 대통령제인데 의원내각제처럼 그렇죠. 네. 장관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은 한국이 대통령제를 표방하지만은 의원내각제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이거는 좀 역사가 오래된 얘기예요. 원래 한국이 건국할 때 이제 원래는 의원내각제로 이제 헌법을 만들었죠. 우리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만들었는데, 근데 헌법을 만들었다 보니까 그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이제 권력력이 강한 사람이라서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이라는 게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 원수 역할만 불과하기 때문에 나 못한다고 뻗팅겼죠. 근데 당시에 건국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국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이승만을 위해서 특별히 의원내각제로 만든 헌법이 대통령제로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되면서 우리 헌법에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랑 대통령적인 요소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행정부에 참여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반대로 국무위원들은 국회의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은 될 수 있는데 장관인데 국회의원 선거 나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장관이면서 국회의원이 나가려면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장관직을 버리고 나가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직을 이용해서 선거에 유리한 걸 만들면 공정선거에 의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에서 못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그리고 한국의 권력구조의 성격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잘 알아두면 좋겠고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법학과에서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뭐 강의할 기회가 없어서 잘 못하는데 이 분야가 또 제가 이 분야가 전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넘어가시죠. 예.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가 조금 다소 섞여 있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 안 그래도 또 다른 학생들이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질문을 보내주었습니다.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거는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권력 구조인데 대통령제는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권력과 의회 권력을 동시에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이중적인 정통성을 갖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대통령도 뽑고 우리가 의회도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둘 간에는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인 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선거에서 오기 때문에 대통령에서는 두 권력을 선거로 뽑는 거죠. 근데 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만 하죠. 그러니까 총선이라고 국회의원 선거만 해서 그러면 다수당이 돼서 다수당이 모여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융합형이죠. 그러니까 행정부랑 의회 관계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는 성격이 있죠. 이런 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영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 나온 거고 대통령제는 죄송합니다. 미국이 이제 최초의 사례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가장 큰 차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하죠. 뭐 긴 얘기인데 뭐 이 정도로 하시죠. 예. 네, 다음 질문은 언론 신뢰에 대한 네,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 언론 신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정보 이런 걸 얻을 때 이제 언론으로부터 많이 정보를 얻는데 사실은 우리가 한국의 언론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낮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적했다시피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로이터 연구소에서 보면 이제 그 나라의 언론 신뢰도를 측정하는데 한국이 거의 4년 연속 세계 꼴찌예요. OECD 국가 한 32개국인가를 조사를 하는데 한국은 언제나 꼴찌입니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이제 언론 신뢰가 낮은 국가 중에 속하는데 왜 그런가 궁금하시죠? 왜 한국이 이렇게 언론 신뢰가 낮은가? 이게 이제 제가 다음 학기 때 강의하는 미디어 정책에서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왜 한국은 언론 신뢰가 이렇게 낮은가를 제가 이제 역사적 관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 관점, 정치적 관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궁금하신 분들은 2학기 때 미디어 정책을 들으면 되는데 이게 3, 4학년 과목이에요. 그래서 1학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쨌든 관심이 있으면은 들으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 신뢰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 꼴등인가 이런 것들은 여기서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궁금증으로 남겨놓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께서 바로 앞으로 수강할 과목에 대한 예. 질문도 같이 답해 주셔서 예. 이 부분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강할 과목은 이제 행정학과 관련돼서인데 네. 행정학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1학년들은 특히 잘 들어야 되는데 행정학과를 선택할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선택하십시오. 하시는데 어떻게 과목이 짜졌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학년들은 토대학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혹은 법학이라든지 혹은 행정학 개론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먼저 수강할 수 있게 됐고 두 번째 되면은 이제 기초 과목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초 과목이 되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심화. 그러니까 여기서 기초 과목은 뭐냐면 공공조직론이라든지 인사행정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심화라고 해가지고
행정학과 관련된 이제 뭐랄까 정책 분석 평가론이라든지 이런 한국정부론이라든지 비교행정이라든지 이런 걸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학년 되면은 응용 과목이라 해서 구체적인 정책들, 그래서 제가 하는 사회정책이나 미디어 정책, ODA 정책, 문화 정책 이렇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대, 기초, 응용, 심화 이렇게 코스웍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심화시킬 수 있도록 짜여 있으니까 행정학과에서 이런 걸 좀 선택하셔서 들으면 좋겠다고, 좀 될 수 있으면 도전적이고 조금 사회에 관심 많은 친구들이 행정학과를 많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다음 학기 때 교수님께서 수강 개설하실 과목이랑 조금 네네. 헷갈려가지고 네네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는 행정학과 관련해서 좀 읽을 책을 추천받고 싶다라고 네 했습니다.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고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제가 볼 때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책은, 그러니까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다 좋아요. 고전이라고 하는 책은 다 좋은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했던 몇 가지 고전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시간 낭비해서 읽으면 좋은데, 만약에 힘들면은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신문을 좀 읽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 신문을 안 읽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신문을 읽으라는 건 뭐냐면은, 핸드폰을 갖고 많이 본 신문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 말고 정말 신문지에 있는 신문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보면 좋겠어요.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신문을 보기 시작해서 어떤 신문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1학년 때 매일 보는 습관을 들여서 4학년 때까지 그걸 들인다면은 저는 최소한 입시 준비,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학이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토론 이런 거 많이 하는데, 수업 준비는 저는 웬만한 건 커버된다고 봐요. 그때 가서 또 부랴부랴 공부하면은 마음이 초조하고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부터 신문을 보는 습관을 갖는다면은 저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같은 경우에는 군인의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부분이 많다라는 예. 질문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이 질문은 아마 이제 제가 공무원의 노동 3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법률 체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그리고 이제 단체 행동권의 경우 이제 파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특정 공무원들에게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건데, 군인의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더라고요. 이게 ROTC 각군단체인가 물어봤던데, 군인의 단체 행동권은 당연히 불허되죠. 군인의 단체 행동권은 뭐냐면 이거는 쿠데타거든요. 군인이 단체 행동을 하면은 그건 쿠데타 아닙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특수한 무력을 갖고 있는 집단이 단체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상 쿠데타랑 같은 성격이니까 단체 행동은 절대 안 되죠. 그럼 수업 관련 질문은 더 끝났네요, 그죠? 네, 수업과 관련된 질문 다 끝났고 나머지는 이제 좀 개인적 교수님께 네. 하는 개인적 네.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좀 1학년 수업이어서 그런지 좀 진로와 관련된 질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부 어떻게 교수가 됐냐고 20대로 들어간다면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 해줄게요. 저는 원래 이제 교수가 되려고 교수가 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정도 나이 때 제 꿈은 뭐였냐면 사실은 기자가 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기자가 됐죠. 기자가 됐고, 이제, 기자가 됐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기자가 되겠다는 그 꿈이 있었는데, 기자가 돼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꿈은 사실 없었어요. 기자라는 그 직이 탐했는데, 그러니까 한번 위기가 오니까 쉽게 그걸 관두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 좋게도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일을 하다가 정권이 바뀌고, 저랑 약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관두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그때 나이가 제 38살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이제 정말 10년 동안 이제 정말 벌이가 없이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서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만약에 교수가 된다는 건 사실은 뭐 그 직위를 간다는 것보다는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게 좀 교수라고 봅니다. 사실은 저는 교수가 되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 스스로에게 어떤 바란 적은 없고, 제가 만약에 안정적으로 연구하고 안정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왔어서 저는 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수업에는 말하지 못했는데, 저는 직업이라는 게 먹고 사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태어난 이유이기도, 어떤 존재의 이유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야말로 소명이라는 개념인데, 소명으로서의 직업의 개념인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을 어떤 소명처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이거 말이 좀 심각해졌는데, 어쨌든 저는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좋은 연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좀 최대한 좋은 강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제가 여러 직업을 거쳤기 때문에 이 직업에 대해서 내가 정말 소명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20대로 돌아가면 뭘 하느냐 물어봐 주시는 사람이 있는데 20대로 돌아간다면은, 선영 씨는 20대로 뭘 해요? 아직 20대입니다, 교수님도. 20대. 물론 이제 30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20대로 돌아간다면은,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는데, 약간, 초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부터 좀 자유로워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차일까봐 못했던 것도 있잖아요. 마음에 있었는데, 차일까봐 못했던 거. 그러니까, 겁나서 못했던 것들을 좀 과감하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게 뭔지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게 하고 싶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직업 선택이죠. 이 얘기는 제가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진로를 고민하는데, 저는 이 얘기는 이제 1학년 때 오프라인에서 꼭 얘기를 해줘요. 직업 선택 기준에 저는 3가지를 항상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3재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는 재능입니다. 재능. 그러니까 좋은 직업은 내가 그 일에 재능이 있으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재미입니다. 그 일을 할 때 내가 재미를 느낀다면 그 직업도 좋은 직업입니다. 세 번째는 재산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업의 3가지 조건은 재능, 재미, 재산입니다. 근데 3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2개까지 있으면 거의 완벽한 직업이죠. 3개까지 있으면 그건 신이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3개 중에 하나는 충족하는 직업을 갖는 게 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개는 우리는 이제 재산,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만 집중하는데, 그것만 해서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에요. 어떤 직업은 그것도 힘든 거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직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재밌어. 하면 재밌어. 근데 좀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워.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그 일로 내가 재미를 느끼고 또 거기에 재능이 맞다면은 그 일은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3개를 모두 갖춘 직업은 많지 않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선택된 사람이 있지만은, 적어도 3개의 기준 중에 하나만이라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업 선택할 때 이런 기준, 내가 얘기했던 3재, 재능, 재미, 재산, 이런 걸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고 싶네요. 예. 다음 질문은 행정학의 진로와 관련된 건데, 그거는 우리 여러분들과 가까운 선배인 선영 씨가 얘기해주면 훨씬 더 와닿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초빙했습니다. 선영 씨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행정학과의 진로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공무원이 관심 있다고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그만큼 이제 공무원으로 빠지는 게, 그쪽으로 나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걸로 할 수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기업 이나 아니면 뭐 정부 출연 기구에 취직한다거나, 세 번째는 당연히 사기업이나 NGO 같은 데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공무원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사기업으로 이제 생각보다 취직 정도도 굉장히 높고요. 뭐
이것 말고도 본인이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뭐 공부를 더 저같이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뭐 공부를 더 한다거나 그만큼 뭐 행정학과 자체가 뭐 단순히 뭐 공무원만 해야 돼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기업이나 뭐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학과거든요. 사실 뭐 다들 걱정하는 게 뭐 행정학과 들어오면 공무원밖에 못한다 아니면 뭐 도대체 그거 다른 일반 기업에서는 그걸 좋게 생각해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생각 외로 일반 기업에서도 되게 좀 좋아라 하는 네, 그런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경험해본 바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학점은 중요한가라는 건데 1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조금 학점도 걱정이 많은 것 같고,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학교에 이제 와서 친구들하고 친해지거나 아니면 어디 놀러 가거나 뭐 가끔씩 1학년 때 많이 해보는 술 마시고 수업 빠져보고 이런 걸 안 해봐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학점을 관리하는 건 중요하지만 막 4.5점 맞아야 된다, 4.0을 맞아야지만 뭐 취업이 잘 된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아직 3, 4년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아서 깊게는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학점을 가지고 취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진로를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진짜 뭐 심각한 좀 심각한 부분이 되지 않거든요. 이제 성실하게 그냥 학교 잘 나오고 그다음에 교수님 수업 열심히 듣고 시험 준비 잘하고 과제 제출 때 내면 기본적으로 3.0에서 3.5 정도의 성적을 가지게 될 텐데, 그 정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행정학과에서 어떤 과목 들으면 좋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기본적인 과목을 꼭 들으라고 하거든요. 저는 이제 세 가지 과목을 좀 꼭 들었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이 행정학개론이고요. 두 번째는 조사방법론, 세 번째는 그다음에 계량행정론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행정학개론은 전공기초에서 듣는 게 기본적으로 많았고, 조사방법론이랑 계량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과목이어서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 18학번부터는 이제 굳이 꼭 듣지 않아도 되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 과목은 좀 행정학과에서 되게 기초적인 과목이고 꼭 들으면 좋거든요, 사실. 행정학과에 와서 기본적으로 뭐 공공정책이라든가 공공 분야의 연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 가지 과목이어서 이 부분 수업을 들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본인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쪽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공기업 으로 가고 싶다. 근데 그 중에서도 공기업도 여러 개 분야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그냥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많아서 그냥 공기업 가고 싶다, 나 그냥 공무원이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공무원도 뭐 사회복지 공무원, 교동직 공무원 이렇게 다양하듯이 본인이 또 들어야 되거나 본인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런 과목이 열리면 꼭 놓치지 않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를 이 수업을 꼭 들으면 좋다, 이거는 뭐 제가 이렇게 제 개인적인 또 그런 취향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뭐 이게 좋다, 이게 재밌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가장 기초적인 세 개 정도는 꼭 들어야지 다른 행정학과의 다른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행정학개론, 조사방법론, 계량행정론 세 개는 꼭 들으시고 본인 진로와 관련 있는 행정학과 과목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교수님께서 저한테 몇 개 질문들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추려서. 그래서 근데 대부분 1학년 친구들이 벌써 진로에 되게 본인이 어디 취직해야 되는지, 본인이 뭘 해야 되는지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거의 안 했거든요, 1학년 때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이거를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교수님께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조금 20대 때로 돌아가고 싶으면 조금 고민이 됐다거나 너무 좀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거를 해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두려워서 못한 걸 했다고 큰일 나지 않는 걸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사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편입해서 여기 학교를 다시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학교를 1학년 때부터 들어온 게 아니라 좀 제가 원하지 않았던 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좀 그래도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시험을 봐서 다시 이제 가톨릭대 행정학과 학부로 들어와서 3학년, 4학년 지내고, 지금은 좀
뭐 인턴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보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공부하는 게 너무 이제 재밌고 더 다른 사회정책 쪽 특히 사회정책 쪽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오게 되었단 말이죠. 저도 제가 20살 그러니까 20살 때 절대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수능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좀 마음에 안 들어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지금 학생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 내가 이 학교 온 게 잘한 걸까? 뭐 내가 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올해 27인데 좀 남들이 다 반대하는 걸 다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저희 부모님이 계속 매번 반대하는 건 저는 다 이어가지고 다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남들이 걱정하거나 남들이 제가 선택하면서 불안해했고 뭔가 이걸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제 사상이 무너지거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좋은 쪽으로 풀리거나 아니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또 다른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지금 20살인데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학생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학생 때는 학생이기 때문에 뭐 심각한 문제, 뭐 범법행위가 아닌 이상 학생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해도 뭔가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이 선택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다시 딱 돌아서면 또 새로운 길이 열려 있고 누군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본인이 당장 뭐 몇 년 안에 취직해야 된다. 내가 뭐 취직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있어야 된다라고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나만 뭐 부족한 것 같고 나만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잘 보면 다 챙기지 못하고 비슷비슷하게 다 하고 있어요. 예. 거기에 너무 이렇게 걱정하고 얽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좀 즐기시면서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새 학기, 새내기인데 조금 즐기시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부분에서 즐기시면서 학교 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3, 4학년 때 되면 다 같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 2학년 때 조금 즐길 수 있고 약간 무모한 행동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좀 경험도 있고 제가 해보지 못해서 아직까지도 아쉽거든요. 나 그때 1, 2학년 때 이런 거 해볼 거를 지금도 약간 후회해요. 다른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더 열심히 해볼 거 이런 거 후회 안 하고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시다가 집에 늦게 들어가 볼 거 이런 걸 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저도 아직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무모하게 좀 그런 걸 좀 더 마음을 놓고 그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제가 하면 이제 뭐 세대 차이는 있고 뭐 당신은 좋은 시절에 살았으니까 이렇게 할 모르는데 이제 바로 여러분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면 3대가 얘기하니까 이게 와닿잖아요. 그럼 방학 때 뭐 해야 돼요? 특히 1학년들은? 놀아야. 놀으랍니다. 사실 놀으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뭐 어디 놀러 가실 수는 없지만 저는 좀 뭐 공모전 이런 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 때 그런 거 되게 안 했다가 뒤늦게 3, 4학년 때 엄청 뒤늦게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 공모전 같은 거를 왜 안 하려고 하냐면 제 개인적인 때로는 제가 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좋은 학교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나보다 더 뭐 잘난 친구들이 많을 텐데 뭐 생각만 해보고 지원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10군데 누면 한두 군데라도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뭐 계속 지원하다 보면 노하우가 늘어서 언젠간 또 자기한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느 거라도 좋으니까 좀 다양한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학원 다녀서 영어 성적 따고 뭐 한자 뭐 자격증 따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언젠가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또 2년마다 항상 갱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너무 벌써 지금부터 나 토익 성적이 벌써 있어야 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이때만 잡을 수 있는 그런 활동 같은 거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학과 활동도 좀 많이 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뭐 예를 들면 공모전 같은 경우 외부 거여서 조금 어렵다, 좀 본인 성격이 외부 사람들과 만나는 게 조금 두렵다 하는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데 학교에 있거든요. 뭐 학생회, 학회, 동아리 이런 활동해서 여러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지금 만날 수라도 없으니까 뭐 카톡이라든가 이런 걸 연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다양한 사람을 만나보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선배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진짜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전부를 이제 온라인 강의를 했고 정말 질의응답까지도 온라인 강의를 했는데 2학기 걱정을 하시는데 2학기도 아직 뭐 어떤 방향으로도 장담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제한된 조건에서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은 또 뭐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뭐 올해 이번 학기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방학 잘 보내시고 2학기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